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적분학의 역사 세 번째 시간, 라이프니츠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미적분학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뉴턴이라는 사람의 미분, 유율법이라고 하는 뉴턴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라이프니츠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녹화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이프니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뉴턴의 미분은 그 물리학에서 주로 쓰는 개념이고요. 변수도 하나고 그래서 좀 어렵고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이 주로 이 라이프니츠가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왜 미분 계수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쌤은 학생 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미분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적분도 알겠고 용어가 뭐 접선 그런 용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미분 계수 왜 계수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자료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터넷에나 뭐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왜 계수라는 용어를 쓰는지 설명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쌤이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니츠의 처음에 생각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도 이제 곡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곡선 아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들, 사각형이라던가 사다리꼴이라던가 이런 도형들을 연구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사각형들을 그랬을 때 이 사각형들의 높이라던가 넓이 등이 일정한 수열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차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개차란 용어는 처음 들으시죠? 개차란 용어는 델타 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 AN 이렇게 쓸 수 있고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한 번째 항하고 바로 그 앞에 항하고의 차이를 의미하면 인접한 항 사이의 차이를 개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015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수열이 이 함수의 극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열부터 먼저 배우고 급수 배우고 함수의 극한 배우고 이런 순서로 이제 배웠었는데 그거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급수라는 개념이 원래 이 미적분학에서는 굉장히 뒤에 나오는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수열 다음에 급수 나오고 함수의 극한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운 걸 너무 먼저 배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급수를 미적분으로 옮기면서 수열도 같이
이제 미적분으로 딸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을 어디서 배워요? 미적분에서 배우고 이렇게 함수의 극한부터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실 이 수열이라던가 계차라는 용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영상의 목적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미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나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차 수열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뭐 저런 이야기가 있군 뭐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차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미적분을 공부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미적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어떤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냐 하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차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거를 이제 라이프니츠도 발견을 한 거죠. 이 예제도 어렵죠.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1, 3, 5, 7 다음에는 뭐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식 더해가는 규칙을 발견하고는 7에다가 1을 더하면 9니까 9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만약에 5번째가 아니고 한 100번째다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계속 더하는 방식은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 없이 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군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죠? 계차를 연구하는 거죠. 이 중간에 몰라도, 이 중간에 모르더라도, 이 물음표는 첫째 항에다가 계차를 4번 더하면 나오는 값이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차를 4번 합한 거죠. 계차를 합하는 것만으로도 9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차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요. 쌤이 라틴어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쌤 느낌대로 한번 읽어보면 differentia 뭐 이런 식으로 읽히겠죠.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기서 기호 D를 따고요. 나중에 이 오일러라는 천재가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 이후의 사람인데요. 오일러라는 천재가 또 그리스 문자에서 이 알파벳 D, A, B, C,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델타라는 문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델타라는 문자를 차이를 나타낼 때 이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합을 라틴어에서는 이것도 쌤 느낌대로 읽어보면 뭐 숨마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S를 가져와서요. 라이프니츠는 S를 길쭉하게 그러니까 다 더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S를 길쭉하게 늘려놨는 이런 기호를 또 만들었어요. 나중에 인테그라라고 이제 읽는데 요거를 또 오일러는 그리스 문자에서 역시 이 S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가져와서 시그마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연속적인 대상을 다룰 때는 이 D랑 인테그랄을 쓰고 그 다음에 인산적인 수열을 다룰 때는 이 델타나 시그마를 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함수에 이런 용어를 함수에 적용시키면 계차라는 용어를 증분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증분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 이 증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현대적인 약간 개념이기 때문에 뉴턴의 내용이나 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x와 y 사이에 fx라는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x가 이만큼 늘어났다면
그러면은 y의 증부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델타 x만큼 늘어났으니까 함수값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f 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게 이제 y의 증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델타 y는 자기 단독적으로 어떻게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델타 x의 값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x가 만약에 0.00001 정도로 작아진다면 이 델타 x는 델타 x 중에서도 사실상 1차 델타 x의 값에만 의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쌤이 그 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들었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y의 증부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x제곱은 소거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델타 x가 0에 가까운 값이라면 이 작은 값을 제곱하게 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x 제곱은 정말 작으니까 무시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델타 y는 어때요? 2x 델타 y 이렇게 돼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2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델타 y의 값이 델타 x의 값에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쌤이 식으로 한번 써보면 델타 y는 뭐랑 비슷하냐면 k가 상수일 때 k 델타 x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창 이런 거를 다 무시해도 되니까. 자, 요거를 아직 등호는 아니죠. 이렇게 그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는 거는 이제 0이나 다름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델타 y는 k 델타 x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쌤이 써볼게요. 우리가 요즘 이제 현재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d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y도 이때 dy라고 할 수 있겠죠. 델타 x가 충분히 작을 때 dy는 이 k라는 표현도 이런 기호를 써서 f'a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미분의 정의입니다. 이걸 관찰해보면 어때요? 이 f'a가 정말로 1차항의 개수처럼 개수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개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수라는 용어가 그냥 갑자기 딱 붙은 건 아니고요. 이래서 개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고요. 이때 참고로
y는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dy라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x에 의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델타 y가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건 dy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쌤이 이제 미적분해서 dy dx를 설명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결국 미분한다는 것은 곡선을 직선에 근사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형근사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중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이 또 있습니다. 선형대수라 그래서 이것만 연구하는 과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는 하긴 좀 어렵죠. 수업 시간에 하기 어렵지만 미분한다 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differential, 그래서 선형 근사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이제 대학 과정입니다. 우리는 안 배워요. 또 하나는 derivative,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등학교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했는 내용은 사실 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개수라는 용어는 도대체 왜 나온 걸까? 뭐 그런 데 대한 조그만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역사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쌤이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분이라는 개념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라는 천재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난 이런 수학이 필요해 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과정이고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미적분 너무 어렵고 복잡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미분이라는 개념의 최종 목표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정 와서 급수 같은 걸 배우면요, 어떤 함수든지 뭐 삼각 함수든지 뭐 로그 함수든지 자연 로그 함수든지 되게 복잡한 함수가 많잖아요. 그런 함수를 다 다항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미분 가능성만 확인되면. 근데 다항식으로 바꿔서 막 되게 거듭 제곱이 막 높은 이런 다항함수로 바꾸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조건만 미분하는 거에서 어떤 조건만 확인되면 또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을 간단한 1차 함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게 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복잡해서 연구 못했던 것을 연구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다라는 점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습지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